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 스타그램. 안녕하십니까. 100만 뷰를 꿈꾸는 유튜버 꿈나무 장정훈 변호사입니다. 끝까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법조계 예민 보스 이재민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마음을 얻는 감성 변호사 남상진 변호사입니다. 네, 장정훈 변호사님 무슨 세대시죠? G.O.D 세대인가? 저는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우리 모두 다 방탄소년단 세대라고 할 BTS. 수 있죠. 그렇게 팬클럽. 따지면. 네. 실제로는 남상진 변호사님이랑 저랑은 비슷할 것 같고요. 제가 혹시 모르실까 봐 설명드리는데 한참 네. 어린 그렇다고 하시죠. 그렇습니다. 불타오르네. 남상진 변호사님은 어떠시죠? 저는 대중문화를 뭐 접한 게 서태지와 아이들을 시작으로 해서 네, 네. 뭐 H.O.T를 거쳐 네. G.O.D를 지나 BTS까지 BTS요. 먼 길을 왔네요. 어떻게든 중간에- BTS를 끼워놓고 있는 너무 중간에 뛴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이렇게 주접스러운 발언들. 그래서 뭐 그 당시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는 있었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듀스라고 장정훈 변호사님 진짜 모르시나요? 모른 척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듀스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노래가 좀 있을까요? 듀스? 나를 돌아봐. 나를 돌아. 우리는 여름 안에서 같은 노래는 알지 않나요? 그 여름왕에서는 그 나중에 그 리메이크했던 네네, 노래를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아니 듀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해체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김성재가 솔로로 데뷔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 데뷔곡이 말하자면인데 말하자면 노래는 잘 아시지 않나요? 그것도 제목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남 변호사님 아시죠? 저는 아는데 네. 이 변호사님이 한 소절 들려주시면 우리 장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말하자면 너를 사랑하고 있다. 아시죠? 예, 억지로 알겠다고. 많이 예, 들어본 그래서 노래인 것 뭐 그 같아요. 당시에 이제 김성재 씨 같은 경우는 듀스 해체 이후에 이제 솔로 데뷔를 하고 말하자면이라는 곡을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사실 뭐 첫 무대가 굉장히 충격적인 뭐 무대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무대 뒤편에 서태지 씨도 있고 김종서 씨도 있고 당시 이제 대중 가수들이 다 이제 그 김성재 씨 첫 무대를 기대에 차서 보고 있었는데 끝나고는 다 정말 엄지를 세울 정도로 훌륭한 무대였다고 하죠.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무대가 첫 무대이자 좀 마지막 무대가 된 뭐 그런 비운의 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춤이면 춤, 뭐 노래면 노래, 그리고 패션이면 패션 이렇게 해서 뭐 당시 시대를 이끌어가는 뭐 그런 가수로 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요즘 가수로 따지자면 뭐 G드래곤 정도 이렇게 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아주 대중적인 영향력이 아주 지대했던 가수라고 저도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했죠. 그때 이제 연예계 10대 뉴스가 있었는데 2위가 서태지와 아이들 은퇴, 그리고 1위가 김성재 씨 사망이었던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나이가 과연 몇 살인지 좀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저에겐 참 좀 생소한 어떤 그런 주제들인 것 같은데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걸리시네요. 저는 사실 저기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문제가 좀 됐을 때 네.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나 싶었는데 두 분의 말씀 들으니까 김선재 씨가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고 김선재 편의 회차에 대해서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이 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핫스타그램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권리 침해 사이라는 주제로 언론과 영화에서의 가처분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가처분, 그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시청자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동료 연예인들조차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라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SBS에 소속되어 있는 PD협회라든지 한국 PD협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화 사건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이유로 실제로 상영되지 못한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요. 영화나 방송에 가처분 판결이 나오지 못하거나 대중에게 선보이기 전에 논란이 되었던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저희 법인에는 가처분 전문 변호사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재민 변호사님이신데요. 네. 최근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고 계시고 실제 최근 신문 기사에까지 나오기도 하였는데 좀 간단하게 좀 저희가 가처분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가처분이 무엇인가요? 예, 뭐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입장에 뭐 지나는 입장이 좀 적잖이 겸연쩍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어떤 100만 원을 빌려준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10년 있다 100만 원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소송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제기를 하게 되면
최종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적게는 수개월, 또 많게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법적 분쟁이 좀 급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이제 소송으로 해결하자니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이라고 하면 이때 가짜가 이제 거짓 가짜를 쓰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이제 임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 처분을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이제 급한 사정들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어떤 법원이 조치를 해줘서 이 문제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어떤 방편을 내려달라 뭐 이런 취지의 신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방송이나 이런 부분 말고도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법학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형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형의 양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저울질이라는 의미에서 형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충하는 가치를 어떻게 이제 조화롭게 해석을 할 거냐 뭐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가처분 신청 사건이야말로 이 형량의 묘미가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어떤 사건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서 개인의 명예훼손과 인격권의 침해라는 그 법적인 가치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그 가치를 법원에서 비교 형량해서 그 전자가 좀 더 우위에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 거고요.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훼손 내지는 집단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 꽤 많습니다. 그 반대되는 언론사나 방송사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내지는 공공의 공익적인 요소를 주장하면서 이를 뭐 반대하고 이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가처분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 가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 순간을 넘기면 본인이 지켜야 되는 명예나 인격이 침해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가처분이 굉장히 실용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금지 가처분과 같이 인용한 사례가 있는 반면에 영화 김광석 것 같이 사형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두 사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처분 전 변호사님, 이장인 변호사님께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사례가 김성재 씨 사건하고 소위 이제 김광석 씨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제 영화 김광석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두 사건 모두 불멸의 뮤지션, 가수를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작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겠고요. 공이 이제 김성재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전 여자친구, 살해 혐의를 받았던 전 여자친구가 그리고 이제 김광석 씨 사건 같은 경우는 부인이었던 서모 씨가 이제 신청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골격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요. 두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김성재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전 여자친구가 이제 그 실제로 형사 사건이 진행이 돼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게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무죄 판결까지 받아서 확정이 됐는데 물론 이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다시 재론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제 비판적인 얘기들을 해볼 수는 있는데 지금 특별히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이 사건을 자꾸 해지게 되면 무죄 판결까지 가던 피고인 뭐 그 전 여자친구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 아니겠느냐, 그 인격권의 침해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고려가 주되게 작용해서 결론이 이제 상반되게 나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사실 별로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지는 않은 사람인데요. 다른 걸 몰라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만큼은 매주 챙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묻혀있던 많은 사건들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실제로 수사가 진행됨으로써 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뭐 실제 범인의 검거하는 도움이 된 적도 있었고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느낄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축적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장정훈 변호사가 김성재 씨를 알게 됐다는 것도 참 굉장히 큰 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이요. 사실 이제 영화 얘기를 저희가 잠깐 또 했습니다만은 김광석 씨 영화 말고도 최근에 특히 문제됐던 영화가 있습니다. 암수살인이라는 영화가 특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장정훈 변호사 암수살인은 보셨나요 혹시? 송강호 나온 영화 아닌가요? 송강호 씨가 송강호 씨가 아니고 거기 김윤석 씨하고 송강호 씨 나온 건 살인의 추억. 김윤석 씨하고 주지훈 배우가 나왔던 그런 영화인데요. 네. 이제 암살인 같은 경우도 이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었는데 제작사 측에서 이제 사과를 하고 또 이제 그 유족 측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면서 잘 좀 화해가 돼서
뭐 개봉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네, 저희끼리도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했던 게 사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케이스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낸 영화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저희가 좀 집중했던 사건인데요. 사실 근데 이게 후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취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를 보지 못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뭐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범행의 방법이라든지 피해 장소라든지 피해를 입은 시신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공개되어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영화 자체를 100% 창작물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개봉되면 피해자로서 돌아가신 고인인 피해자로서 인격이 침해되고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히게 된다. 이런 주장 하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피해자의 가족들 또 피해자 유족들이 더 큰 정신적 고통에 또 오랜 기간 또 시달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뭐 구체적인 사건을 말씀하신 대로 계기로 하다 보니까 그 사건과 관련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과거의 기억을 환기하게 된, 이 영화를 통해서 과거의 기억을 환기하는 것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영화사에서 영화를 이렇게 제작하게 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오락 목적의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잊혀져가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기억을 환기시키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재차 지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유족분들이 느낄 만한 그런 어떤 부담이나 불편에 대해서 좀 배려나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과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진지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극적으로 화해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세 케이스가 모두 사실 결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논란이 됐던 이유가 바로 공공의 알 권리를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인권의 보호를 우선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두 분은 과연 이 두 입장 중에서 어떤 입장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공의 알 권리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 이 두 가지 권리를 단순히 비교해서 어떤 것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두 권리 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지켜져야 될 가치이기 때문이죠. 근데 다만 이제 결국에는 어느 한순간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그 사건마다 케이스마다 달리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진행이 될 건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큰 틀에서 바라본다면 좀 더 선진적인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잇따라 하면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의 알 권리가 좀 더 보장되는 사회가 아무래도 좀 발전되고 좀 진화된 그리고 문명화된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제 결론만 놓고 봤을 때 법원에서도 이제 이런 표현의 자유나 예술적인 창작의 자유를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좀 발견되고 있는데요. 지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된 영화가 총 22건이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그런데 인용된 사례가 4건에 불과하고요. 인용된 경우에도 뭐 전면적으로 상영을 금지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고 일부만 인용되는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네, 아마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작권 침해와 창작물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상영금지 가처분이나 언론보도금지 가처분의 형태의 어떤 소송들이 많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언론 영화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언론 창작자는 그렇게 조금 더 신중한 판단 하에 알 권리와 창작 권리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개인한 집단은 무조건적으로 법 제약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교과서적인 답안이긴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이게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핫스타그램이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법률 고민 있으신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방송 인스타그램 계정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까요? 만난 지 6개월 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인가 여자친구가 누가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연락도 해오고 자꾸 자기를 쫓아다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죠 얼마 전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고 있었는데 저 앞에 여자친구가 보이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 순간 여자친구 말처럼 누군가 여자친구를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당장 달려가서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이봐, 당신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오빠 무슨 일이야? 이 자식 같아. 너 쫓아다닌다는 사람. 아까부터 내가 뒤에서 지켜봤는데 계속 너를 주시하면서 걷더라고. 아니 왜 생산 잡고 그래요? 저도 그냥 가던 길 가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 야, 그럼 너 핸드폰 좀 줘봐. 당장 줘봐.
저는 반강제적으로 그 남자의 핸드폰을 빼앗았고 다행히 암호가 걸려있지 않아 통화 목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정말 섬뜩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내 전화번호잖아. 당신 진짜 뭐 하는 사람이야? 야, 이래도 아니야? 이 새끼가 진짜.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가 저를 밀치고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쫓아가 다시 잡았죠. 그랬더니 주먹으로 저를 한 대 치는 겁니다. 화가 난 저도 그 사람을 세게 한 대 치게 되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그 두 분도 서로 같이 가주시죠. 서로 쌍방 폭행하신 거죠? 예? 쌍방폭행이라뇨. 저 자식이 도망가려 하고 저를 먼저 때렸다고요. 그래서 저도 한 대 때린 것뿐인데 당연히 정당방위죠. 그 서로 때렸으니까 쌍방이죠. 여튼 서로 가서 얘기합시다. 그렇게 우리는 경찰서로 갔고 가서 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내 여자친구 사진도 수두룩하더라고요. 저는 현재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그 사람의 몰래카메라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제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 사연에서 여성분 진짜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쫓아온 남자는 왜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남성들은 잘 모르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밤에 길을 걷거나 집에 들어가는 길이 조금만 어두워도 굉장히 겁이 많이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두 분 저희는 남성이기 때문에 이 사연에 있는 여성분 같은 감정을 직접 그렇게 느낄 수는 없지만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족이나 연인, 아내분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두 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신혼 1년밖에 안 돼서 사랑이 아주 그냥 싹 트는 아주 그런 부부인데요. 지금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그런 스토커가 붙었다? 근데 이걸 법적으로 해결한다?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마도 이분이 했던 것처럼 주먹으로 한 대 때리지 않았을까? 법보다는 주먹이 먼저다. 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여자친구가 없는 이재명 변호사님께서 만약 여자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만약. 하셨을까요? 예, 지금 밑으로 제 연락처가 나가고 있어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연을 접하다 보니까 지금 방금 장정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옛날에 봤던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그 송승헌 씨가 변호사로 나왔던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이제 그때도 이제 송승헌 씨가 변호사지만 주먹으로 상황을 해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됐는데 판사가 묻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되면 그때도 이럴 거냐? 근데 또 송승헌 씨가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저는 그 상황이 또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 참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침착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상담자분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송승헌처럼 다시 돌아가도 만약에 와이프가 그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다 때렸을 것 같아요. 주먹이 날아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과연 저희가 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가 상담자분이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혐의 내용이 쌍방폭행에 대해서 좀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좀 저희가 사연을 읽었습니다. 그 쌍방폭행이라는 건 사실 법적으로 어떤 정의를 내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흔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먹 싸움을 한다. 양측이 서로 폭행을 가해서 상대방의 신체에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다. 그것을 쌍방폭행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쌍방폭행에 해당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담자분께서 쌍방폭행의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으시잖아요. 본인은 잘못하는 게 없다. 정당방위라는 게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기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을 경우 그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내가 그것을 방어했을 때만 인정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좁게 해석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 방송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사례나 판례들을 찾아봤는데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하나 찾은 게 뭐냐면 그 경찰관이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행위를 했는데 그에 대항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그에 대해서는 이제 정당방위가 인정됐는데 이처럼 누가 보더라도 외관상 명확하게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이미 그 폭행을 먼저 가한 이 스토킹을 했던 상대방 남성이 도망을 가고 있었고 폭행은 이미 종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그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남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떤 폭행이 종료된 상황에서 어떤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보기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폭행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춰볼 때 처벌 수위는 아마 벌금형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전과자의 신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어떤 그런 수사를 종료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과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상황을 종료시키는 게 좀 좋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좀 제가 생뚱맞은 얘기인데 그 남자는 대체 그럼 이 여자를 왜 쫓아간 걸까요? 뭐 정말 좋아해서 간 건지 아니면 뭐 범죄 그 대상으로 삼으려고 간 건지 사연만으로 좀 알 수가 없는데 좀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스토킹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그 행태만 놓고 보면은 크게 뭐 어떻게 보면 또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범죄의 전 단계가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스토킹 자체, 그러니까 스토킹에서 뭐 폭행이나 뭐 주거침입으로 나아간 경우뿐만이 아니라 스토킹 자체에 대해서 좀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스토킹 처벌에 관한 이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제 한창 있었는데요. 결국에 지금 아직까지는 제정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고 해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만 1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처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 사연에 나오는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폭행, 스토킹뿐만 아니고 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더 봐야 될 게 이제 또 몰래카메라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뭐 사진 자체가 뭐 한마디로 나체 사진이라든가 뭐 신체 은밀한 부위를 꼭 찍은 사진이라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일상적인 모습을 찍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피사체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뭐 동의 없이 촬영을 했으면 몰래카메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몰래카메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그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찍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연의 경우에는 그 해당 사진이 어떠한 사진인지가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 신체 부위가 그러한 사진이라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문제가 이 말씀하신 그 성폭력 특별법의 그 법 조항 자체가 약간 일반 국민 법감정과 약간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수치심이라는 약간 불분명한 단어, 그러니까 주관적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약간 좀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최근에 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리 사진, 발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 이게 성적 수치심에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한 사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말 몰래카메라 범죄가 하루가 다르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그 가해자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언론인이나 또 뭐 고위 공직자들도 이런 가해자에 포함되어 있어서 더 좀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그 몰래 촬영의 피해 같은 경우는 뭐 요즘 계절 때문에 아무래도 노출이 많아지잖아요. 특히 이 계절에 많이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몰래 촬영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된다는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다양한 범죄 및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상담자분께 이제 솔루션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방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방해가 인정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해서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스토킹 행위만을 특별히 처벌하는 법률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인 괴롭힘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 해당 사진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라면 이를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고소하시거나 경찰에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다른 분들께서도 법률적인 고민이 있으시면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방송을 통해서나마 성심껏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 방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여러분들의 상담 사연까지 함께 봤는데요. 법스타그램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법률정보 낱낱이 공유한다. 법 지금까지 법무법인 산하의 이재민, 장정훈 남상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